안녕하세요. 딸에게 들려주는 인문학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메로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호메로스는 고대 그리스 작가로서 기원전 800년경에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다. 최초의 서사시로 알려져 있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저자로 알려져 있으며 시각장애인 음유시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호메로스의 정체는 사실 명확하지 않고 전설처럼 떠도는 이야기만 있을 뿐. 현재 그의 정체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 심지어 오디세이아는 그의 작품이 아니라는 썰도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고 불렀기에 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호메로스는 한 사람이 아닌 당시에 활동하던 음유시인들의 집단이나 그 무리들을 지칭한다는 설이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판소리 같은 경우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던 것을 나중에 어떤 사람이 글로 정리하여 하나의 표준적인 원형으로 남겨져 온 것처럼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경우 많은 음유시인들이 구전으로 전해 오던 것을 호메로스가 완성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다. 그러니 호메로스는 두 서사시의 창시자라기보다는 완성자이자 기록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정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작품으로 그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문학과 예술 및 철학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동방원정길에서 항상 두 권의 책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생활했다고 하며 항상 그 책들을 즐겨 읽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 먼저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겠다. 그럼 먼저 최초의 서사시라 알려진 일리아스를 살펴보자. 서사시라는 것은 서사와 시가 합쳐진 말인데 서사란 말 그대로 이야기를 뜻한다 하겠다. 서사시라는 것은 이야기에 또는 운율을 붙인 것인데 이건 긴 이야기를 하려면 운율이 있으면 이야기하기가 더 쉬웠을 거라는 건 쉽게 알 수 있다. 하여튼 일리아스는 서양 문학의 전통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일리아스를 살펴보려면 먼저 그리스 신화의 내용도 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먼저 주요 내용인 트로이 전쟁의 배경을 살펴보면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을 축하하는 결혼잔치에는 모든 신이 초대되었는데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초청받지 못했다. 사실 불화의 여신은 초대하기가 좀 껄끄러운 상대이니 초대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가긴 해. 너도 친구들 모임이나 행사에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얼마나 화가 날지 알 수 있겠지. 쉽게 말해 에리스는 신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화가 난 에리스는 연회에 참석하여 힘센 신들이 많으니 화를 낼 수는 없으니 꾀를 내어 황금사과를 주며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 사과를 바친다라고 했지. 그러자 여신들 사이에서는 서로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싸웠다.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세 명의 여신이 서로 싸워서 결론이 나지 않자 순수한 인간에게 물어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그래서 신들은 인간들 세상으로 와서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로 당시 카드산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던 파리스에게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결정해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신들은 다양한 선물을 약속하고 파리스를 매수하려고 했다. 헤라는 아시아의 군주 자리를, 아테나는 전투의 승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라고 제의한 아프로디테가 승리를 얻었다. 젊은 파리스가 권력과 명예를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다. 요즘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파리스는 영웅 헥토르를 형으로 둔 트로이의 왕자이다. 요즘으로 치면 잘난 형을 둔 조금은 찌질한 재벌 둘째 아들 정도 되겠지. 원래는 찌질하지 않았겠지만 어릴 때부터 잘난 형을 맨날 보며 사람들에게 비교당하며 살다 보니 좀 찌질해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헥토르보다 잘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권력이나 명예는 그에게 큰 의미가 없었겠다는 생각이 드네.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이미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가 된 헬레네였다. 이미 유부녀가 된 헬레네를 여신은 약속대로 파리스에게 주게 된다. 쉽게 말하자면 파리스는 남의 유부녀를 납치 또는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인데 이 사실을 스파르타 사람들은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자신의 형인 아가멤논에게 가서 복수를 도와달라고 하지. 이렇게 트로이 전쟁이 시작된다. 트로이 전쟁이 발발하자 파리스에게 앙심을 품은 헤라와 아테나는 그리스 편을 들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말레피센트 마녀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있지 않니? 말레피센트는 공주가 태어난 축하 행사에 초청받지 못해 나중에 나타나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니?
실제로는 그리스는 외국으로부터 교역을 통해 밀과 곡식을 수입해서 살았는데 흑해 지방의 곡식은 트로이 지역을 통해 수입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사실 일리아스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일리아스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전쟁의 배경이나 시작 그 끝까지의 전 과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후반부 며칠간의 이야기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대단히 뛰어난 문학적 장치이자 계속하여 상상력을 자극하게 된다. 앞뒤로 비어있는 이야기들을 후대의 작가들을 자극해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하게 한다. 이런 게 바로 고전의 힘이 아닐까 싶다. 다른 사례로는 그리스군이 트로이로 출항하기 전에 사냥 중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모독하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화가 난 아르테미스가 그리스군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바람이 안 불어 배가 출항을 못하게 만들었다. 아가멤논은 어쩔 수 없이 예언자 칼카스의 말에 따라 자기 딸 이피게네이아를 산 제물로 바치게 된다. 이 이야기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엘렉트라에서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미움을 사 결국 자신의 죽음의 계기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하나의 원형을 가지고 자꾸만 다른 이야기들이 생성되는 형식은 요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다. 마블이나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 것도 그렇고 일리아스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아킬레우스라고 볼 수 있다. 아킬레우스는 파리스의 심판에 나오는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식의 주인공인 펠레우스와 바다의 요정 테티스의 아들이다. 아킬레우스는 태어날 때부터 요절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어머니는 저승의 스틱스 강에서 아킬레우스를 담가 상처를 입지 않는 무적의 몸으로 만들려 한다. 하지만 강물이 너무 세서 테티스는 발 뒤꿈치를 손으로 잡아 아이를 물에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손으로 잡은 부위가 강물에 묻지 않아 그곳이 유일한 아킬레우스의 약점이 되었다.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면 영웅으로 이름을 날리지만 전사하여 단명하고 고국에 돌아올 수 없는 운명이었다. 또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명예는 얻지 못하나 장수할 운명이라 했다. 이에 어머니 테티스 여신은 외아들이 일찍 죽는 걸 피하려 어떻게든 전쟁에 못 가도록 고심했다고 한다. 그래서 테티스가 아킬레스를 스키로스 섬에 데려가 리코메데스 왕의 궁전에 여장을 시켜 숨겨놓았다. 그리스의 예언자 칼카스는 아킬레우스 없이 그리스군은 트로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는 신탁을 받았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를 찾으려 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게 되자 오디세우스가 찾으러 나서게 된다. 아킬레우스를 찾아서 스키로스로 온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우스가 여장을 하고 숨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꾀를 냈다. 그는 왕녀들에게 장신구를 선물하면서 사이에 무기를 섞어 놓았다. 여자들이 보석을 보고 즐거워하는 동안 아킬레우스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서 있었다. 갑자기 적의 침공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자 아킬레우스는 장신구 사이에 있던 무기를 얼른 집어들었다. 정체가 드러나자 자신의 용기를 증명하고 싶었던 아킬레우스는 순순히 오디세우스를 따라 그리스군에 가담했다고 한다. 나중에 트로이 전쟁 중 헥토르를 물리치고 계속해서 전공을 세우다 이를 미워한 아폴론이 쏜 화살의 약점 부위를 맞아 죽게 되는데 오늘날 치명적 약점을 뜻하는 말로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고 있다. 아킬레우스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파리스가 몰래 독을 바른 화살을 쏘아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전쟁 중 아폴론의 화살에 죽었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일 듯 싶다. 일리아스에는 이 이야기 역시 나오지 않는다. 일리아스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처음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참여해 싸웠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쉽게 끝나지 않자 트로이의 제후국인 주변 나라들을 침공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는데 그 과정에서 예쁜 여자 2명을 얻게 된다. 그중 한 명은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에게 주고 브리세이스는 아킬레우스가 가진다. 하지만 아가멤논에게 준 여인은 아폴론 신전의 사제 크리세스의 딸이었는데 크리세스는 아가멤논에게 자신의 딸과 함께 사제의 일을 돌봐야 한다고 아가멤논에게 사정하며 많은 몸값을 주고 자신의 딸을 돌려달라고 한다. 하지만 아가멤논은 전리품을 돌려줄 수 없다며 크리세스를 모욕하여 쫓아내게 된다. 그러자 크리세스는 자신의 모욕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해달라고 아폴론에게 축원하였고 이에 아폴론은 화가 나서 전염병을 보내 그리스군을 괴롭힌다. 이렇게 되자 아가멤논은 어쩔 수 없이 그 여인 크리세이스를 크리세스에게 돌려주고 아폴론 신전에 제물을 바쳐 아폴론의 화를 풀게 된다. 하지만 아가멤논은 크리세이스를 돌려준 보상으로 아킬레우스의 여자 브리세이스를 빼앗게 된다. 그리하여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명예를 빼앗겼다고 분노하게 된다. 또한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이 공정하지 않음에 분노한다. 일리아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아킬레우스는 분노하여 전쟁에 참여를 멈추었고
그로 인해 그리스군은 트로이군에게 크게 지고 만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테티스는 제우스 신에게 가서 아버지 제우스여, 내 일찍이 여러 신들 중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그대를 도운 적이 있다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 내 아들의 명예를 높여 주소서. 그 애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도 요절할 운명을 타고났나이다. 라고 간청한다.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면 요절할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 아킬레우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 전체 서사시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이야기 중 하나인 것이다. 호메로스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을 운명이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죽음의 운명 앞에서 명예를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에 지난번 잠깐 이야기한 그리스인들이 아레떼를 추구한 배경이 되기도 한다. 일리아스에 나오는 전쟁은 신들의 뜻에 따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며 지루한 공방을 벌이며 수많은 영웅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다 아킬레우스의 친구이자 전우인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출전하게 된다. 트로이 군은 아킬레우스가 참전한 것으로 오인하여 패배하여 달아나게 된다. 그리스 군은 여세를 몰아 계속 트로이 군을 공격하다 그만 헥토르에게 파트로클로스가 죽게 된다. 이에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레스의 시신을 앞에 두고 통곡을 하며 슬퍼한다. 그리고는 파트로클레스의 복수를 맹세하게 된다. 그러자 여신 테티스가 나타나 아킬레우스를 위로하고 테티스는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토스에게 부탁해 아킬레우스가 쓸 갑주와 방패를 만들게 된다. 이 방패는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테티스의 충고로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과 화해하고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이 책의 클라이맥스는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전투라 할 수 있다. 헥토르는 당시 트로이 군의 총사령관이었다. 연로한 프리아모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트로이의 주민들과 주변 우방들이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인물은 헥토르였다. 이는 적군인 그리스인들도 인정하는 바여서 아가멤논은 헥토르가 있는 한 트로이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그를 먼저 제거할 방도를 모색했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헥토르를 고귀한 성품의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헥토르는 전장에서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나고 전세가 기울 때도 절망하지 않는 강인한 장수였으며 가족에게는 다정다감하고 애정이 깊은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헥토르가 비극적인 싸움에 나서기 위해 아내 안드로마케와 어린 아들 아스티아낙스에게 작별을 고하고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다. 안드로마케와의 작별 장면에서 아내와 아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일리아스에서 잘 묘사되어 있는데 일부러 옮겨보자면 부인이 모든 것을 내가 어찌 있겠어요. 하지만 싸움터를 떠나서 겁쟁이처럼 도망치다가는 트로이의 백성들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게 되리다. 또한 그러고 싶지도 않소. 나는 전투에서 용감히 행동하는 것을 배워왔으며 아버지와 나의 명예를 살리는 길도 알고 있소. 하지만 내가 슬퍼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어머니 헤카베, 프리아모스 왕, 착하고 진실한 나의 용사들이 적의 면전에서 흙 속에 파묻히는 일이 아니오. 그 무엇보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당신이 받을 고통이오. 누군지도 모를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 군이 울며 불며 하는 당신을 데려다 자유의 태양을 빼앗아 노예로 삼겠지. 당신이 아르고스에 끌려가서 그들의 부인의 명령을 받아 길쌈에 바쁘고 낯선 샘에서 무서운 채찍에 쫓기며 물을 길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또 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두 손으로 안아 올리며 제우스와 그 밖의 신들에게 기원했다. 아, 제우스와 하늘의 모든 신들이시여. 이 자식으로 하여금 나처럼 우리 시민 중에서 출중한 인물이 되어 제 힘으로 일리움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이 아이가 출정할 때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놈이 제 아비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하게 하소서. 그로 하여금 적을 무찔러 피해 젖은 전리품을 집으로 가져와 그 어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도록 하소서.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듯 자식이 자신보다 더 낫기를 바라는 마음은 2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헥토르는 자신의 아들 아스티아낙스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영웅으로 자라나기를 바랬지만 헥토르의 운명처럼 아스티아낙스도 죽을 운명이었다. 아킬레우스는 화가 나 트로이의 장수들과 병사들을 쓰러뜨리며 계속해서 헥토르의 이름을 부르며 친구의 복수를 외쳤다. 헥토르는 그동안 아폴론의 보호로 아킬레우스의 무시무시한 창을 용케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일전을 미룰 수만은 없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와 맞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헥토르의 운명이었고 헥토르 자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헥토르가 성문 앞에 홀로 나와 대결에 응하자 아킬레우스는 성난사자처럼 헥토르를 향해 돌진했다. 이 모습을 보자 헥토르는 그만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고 두 영웅에 쫓고 쫓기는 경주는 성 주변을 세 바퀴나 돌도록 계속되었다.
그때 그리스군을 돕는 아테나 여신이 헥토르의 동생 데이포보스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나타나 자신이 도울 테니 그만 도망치고 맞서 싸우라고 독려하였다. 이에 용기를 얻은 헥토르는 말머리를 돌려 아킬레우스와 마주섰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있던 데이포보스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헥토르는 자신의 운명이 다했음을 깨달았다. 이 무렵 제우스는 올림포스 산에서 두 영웅의 운명을 저울에 달아보았다. 헥토르의 저울추가 곧 하데스의 나라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자 수호신 아폴론도 헥토르를 포기했고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헥토르는 죽어가면서 자신의 시체를 가족들에게 돌려주기를 청했지만 아킬레우스는 거절하였다. 그러자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의 죽음도 멀지 않았다고 예언하며 숨을 거두었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만사는 끝났다. 신들이 나를 사지로 부른 것임에 틀림없다. 데이포부스가 옆에 있는 줄로 알았는데 그는 성 안에 있지. 내가 아테네한테 속았구나.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 지체할 도리도 없다. 피할 길도 없다. 이것이 이제까지 항상 나를 다정히 보호하시던 제우스와 아폴론의 바람이었던가. 이제 운명은 닥쳤다. 하지만 내 싸우지도 않고 면목 없이 죽기는 싫다. 후대의 길이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뛰어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헥토르는 죽음의 운명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죽음에 맞서 싸우며 죽어가게 된다. 그리고 헥토르를 죽인 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은 아킬레우스는 시체의 발뒤꿈치에 구멍을 뚫고 가죽끈으로 꿰어 전차에 묶은 다음 트로이 성 주변을 달리기 시작했다. 헥토르의 부모인 프리아모스 왕과 헤카베 왕비, 그리고 아내 안드로마케와 어린 아들 아스티아낙스, 그리고 트로이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헥토르의 시체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모욕을 당했다. 당시의 그리스에서 인간으로서 행동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로서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신을 경배해야 하고 또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하는데 이는 당시 제우스 신이 나그네로 변해서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 한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행동은 비록 적이라 하더라도 시체는 훼손하지 않고 장례를 잘 치루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그것을 무시한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와 아내 안드로마케는 기절한다. 적장 헥토르를 죽인 아킬레우스는 친구인 파트로클레스의 장례를 치른다.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는 한밤중에 신들의 도움으로 아킬레우스의 막사로 간다.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에게 가까이 가서 무릎을 잡고 많은 자기 자식을 죽인 무시무시한 원수의 손에 입을 맞추며 간청한다. 가장 고귀하신 아킬레우스 장군이여. 장군의 아버지도 역시 나처럼 인생의 종막에 다다랐음을 기억하소서. 아마 그분도 이웃 사람들에게서 고통을 받을 지언정 죽음과 멸망을 막아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 아킬레우스 장군이여, 신을 두려워하고 그대 아버지를 생각하시어 나를 동정해 주시오. 그리고 나는 더욱더 동정을 받아야 할 몸. 나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도다.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의 손에 입술을 대는 일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그가 아킬레우스의 손을 들어올려 입술을 대자 아킬레우스의 가슴은 자기 아버지의 생각으로 몹시 괴롭고 쓰라렸다. 그래서 노인의 손을 잡고 가만히 뒤로 밀었다. 두 사람은 각기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울었다. 한 사람은 아킬레우스의 발 앞에 엎드려 헥토르를 생각하며 울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파트로클로스를 생각하며 울었다.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프리아모스는 헥토르를 위해 꺼이꺼이 울었고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때로는 파트로클로스를 위해 울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울음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찼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장면이었을까. 생각해본다. 상상해보자. 전쟁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찾아가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죽인 두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어쩌면 호메로스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음의 운명 앞에선 인간의 감정 즉 슬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프리아모스에게 내어주고 프리아모스는 트로이군으로 돌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헥토르의 장례를 치르며 책은 끝이 난다. 일리아스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난다. 무덤을 쌓고 나자 모두 도성으로 돌아가 프리아모스 궁전에서 거대한 추모 연회를 열었다. 이것이 말을 길들이는 사람 헥토르의 장례 의식이었다. 나중에 트로이는 결국 함락되고 프리아모스와 헤카베는 살해당하고 안드로마케는 노예로 끌려갔다. 헥토르의 아들 아스티아낙스는 불타는 트로이 성벽 아래로 던져졌다. 그렇게 트로이는 멸망한다. 트로이 멸망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트로이 목마 이야기가 있다. 강력하고 견고했던 트로이 성은 10년 동안의 전쟁에도 함락되지 않았다.
그리스군이 성벽을 뚫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교활한 계책을 생각해낸다. 속이 텅 비어 있는 커다란 나무말을 만들어 그 속에 병사를 숨겨두고는 트로이 성 밖에 선물인 것처럼 남겨두고 모두 철수한 것처럼 보이게 트로이 사람들을 속인다. 트로이 사람들은 거대한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올지 말지 망설이게 되는데 그러다 호기심에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놓게 된다. 밤이 되자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나와 트로이 성을 함락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 트로이 목마는 오늘날 컴퓨터 바이러스 이름이기도 한데 그 이름처럼 평소에는 잠복해 있다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작동을 시작해 컴퓨터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로 몇 년 전까지 많이 유행하기도 했었다. 실제로는 헥토르가 죽고 나서 사기가 떨어진 트로이가 함락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지기도 한다. 일리아스는 고대의 문자가 사라지고 새로운 문자가 출현하기 시작한 기원전 800년경에 나온 최초의 서사시로서 서양 문학의 최초이자 최고의 걸작으로 여겨져 왔다. 서양의 모든 서사문학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왔으며 그 누구도 호메로스와 비교될 만한 작가가 없을 정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일리아스가 취하고 있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 역시 후대까지 주로 참고되고 있다.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킬레우스의 분노로 시작해서 헥토르의 장례로 끝나는 짧은 기간 동안의 이야기만으로 남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재생산해내는 뛰어난 표현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신들과 영웅들의 이야기가 섞여져 있지만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삶과 죽음을 겪고 있는 인간이 실제로 느끼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다. 그리고 죽음의 운명에 맞서는 영웅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가득 담겨 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을 운명이지만 그 운명에 굴복해 염세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운명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는 영웅을 묘사하고 있다. 아킬레우스도 자신이 전쟁에 참여하면 죽을 운명인 것을 알고 있지만 명예 없는 안락한 삶보다는 명예를 택하여 명성을 얻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헥토르 역시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게 된다. 이 책은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영웅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영웅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고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의 사람들처럼 죽음의 운명 아래서 분노하며 슬퍼하는 인간임을 잘 표현하고 있다. 얼핏 보면 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잘 표현하여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쟁 이야기이지만 죽어가는 동료나 가족들을 보며 슬퍼하는 인간들을 잘 표현해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힘이 있다. 2800년 전에 창작되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작품으로 오늘날 쓰여진 이야기보다도 더 나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뛰어난 수작이라고 볼 수 있다. 너도 나중에 시간을 만들어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굳이 문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누가 읽어도 그 가치가 충분하다 생각된다. 호메로스와 일리아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며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